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식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보면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1포인트 내렸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는 건 분명해. 이만큼 나느냐, 요만큼 나느냐, 요만큼 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파급 효과 나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여기서 틈새 시장에 관한 어떤 시장일까? 부동산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느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어딘가에 틈새는 있을 텐데 그 기회를, 틈새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신문에 난 그 기사입니다. 금리 인하에 뭉칫돈 유입될까? 뭉칫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돈도 아니고 수익형 부동산 시장 움찔, 수익형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금. 자, 이게 금리가 1.5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졌죠. 그래서 최저 수준의 이 단기 유동자금이에요. 이게 지금 금리 효과, 최저 수준의 금리 효과로 지금 뭐 단기 유동자금 시중에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단기 유동자금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근데 이게 경제가 좋으면요, 경제 각 분야로 나눠지겠죠. 예, 주식시장도 가고, 뭐 경제의 어떤 건설 시장 쪽으로 가고, 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시장이 경제가 안 좋게 되니까 사람들은 지금 돈을 함부로 쓰질 않죠. 그래서 그 돈들이 지금 어딘가 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돼요. 돈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래야지 우리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 부동산 과연 뭘까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은 다 좋지만, 시장은 다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 부동산은 어디냐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이 오피스텔하고 상가잖아요. 이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이 돈들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예금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예금금리 지금 우리 과연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충분한 이자를 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정말 눈곱만큼 줍니다. 예, 그런데도 은행에도 돈을 맡겨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된다, 이렇게 되는 의미는 예금금리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금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은행에도 돈 안 맡기죠. 예금이 왜 그 이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나마 더 줄어? 안 맡겨. 그럼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게 바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확대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는 기준금리 인하, 그 다음에 이 토지 보상금 이런 쪽에서 돈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요, 이게 점점 유동성이 요만했다가 이렇게 눈덩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점점. 예, 그래서 이 예금에서 빠져나온 돈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넣고서 이게 이제 그 이자 따먹기 하던 분들이 일정 수익이 보장이 되고 수익률도 훨씬 더 높은 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아타기를 할 거다라는 거,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가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가는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상가 투자하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이 오피스텔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이외에 하나는, 첫 번째는요,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2019년 3월 1일 개정이 돼서 이 주차장이 20cm가 넓어졌어요. 가로로 20cm가 넓어져서 이제는 조금 주차장이 좀 널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문 열어도 옆차랑 부딪히지 않고. 자,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시행 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시행이 되고 나니까 20cm가 넓어지는 만큼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대를 기존에 댈 수 있었던 오피스텔이라면 한 대가 줄어요. 그래서 19대로 한 대가 탁 줍니다. 그런데 19대가 주는, 한 대가 주는 건 별거 아닌데 한 대가 줄게 되면 두세 대가 줍니다. 자, 그러면은 오피스텔 뭐 4억 이상 가는 그런 강남에서 5억도 가고 이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데서 두세 대 줄면은 거의 뭐 10억 가까이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죠. 그렇다면 건설사에서 오피스텔을 안 짓고 아예 짓지 않느냐. 손실이 나니까. 근데 그럴 리는 죽어듣게도 없다는 겁니다. 왜? 아니,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오피스텔 밖에 직장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없고. 그러니까 결국 대안이 오피스텔하고 빌라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짓더라도 어떻게 질까요? 가격을 이만큼 끌어올릴 겁니다. 이만큼의 올해 3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던 것들은 가격이 이만큼이라면은 3월 2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올해 받아서 새로 짓는 것들은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은 주차장법 지금 현재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 후에 3월 1일 이후에 올해 지어지는 거는 가격이 엄청 높을 것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을 한답니다. 정부에서 임대소득을 한마디로 안 내고 월세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울에 많다. 지방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서울은 그나마 40% 이상은 일단 노출이 돼 있는데 근데 거의 한 50% 이상이 노출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임대소득세 안 내고 임대소득세 안 내고 그냥 월세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과세를 시키겠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을 때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전월세 신고제 모든 주택이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이 오피스텔하고 이 고시원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시원은 우리가 투자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는 많아도 이 고시원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이 뜬다는 겁니다, 앞으로. 왜?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제 노출이 될 텐데 월세 받는 것,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놓으면 이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월세가 노출이 안 되는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오피스텔 쪽으로 몰려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1.25%로 지금 낮아졌잖아요. 이게 한 번만 더 만약에 낮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1% 금리가 되는 겁니다. 자, 금리가 1%인데 또 한 번 더 많이 낮아지면 이제 0%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 1%라는 의미는 1% 이하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적금 등의 수신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맡겨도 이자 한 푼도 못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과거에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나마 대응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진짜 이자도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초저금리 시대가 온다면 과연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던 분들은 이 금액을,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어디에 할까요? 이거 답은 뻔하잖아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만만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 오피스텔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뭐 여기 보시죠. 금리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에요. 우리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세계 경제 지금 안 좋지. 그러니까 금리 자꾸 내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내린대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이거 보세요. 연준은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있대. 지금 계속 지금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한번 내렸지만은 제 판단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즉 앞으로 호전이 안 되고 뭐 좋아질 일이 특별히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뭐 연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2개월 좀 더 남았는데 지금 뭐 좋아질 거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한 차례더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1% 금리 시대에 접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은행이 그 묶어놨던 돈들이 어디로 갈지 해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자, 부동산은요. 제가 부동산 27년을 넘게 하면서 하나의 정말 큰 교훈인데요. 부동산은 가만히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정책이든 어떤 뭐 세제의 영향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변화해요. 부동산은 바뀝니다. 전에는 입지가 좋고 투자 가치가 있던데도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어디가 또 대장주가 되고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이목을 못 끌었던 데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갑자기 떠오릅니다. 부동산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움직입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익을 낼 수 있지. 가만히 예전의 사고방식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 투자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는 오피스텔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직장인 수요가 들어가잖아요. 직장인들. 그러면 직장인 수요가 가장 많이 출퇴근하는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오늘의 말미에 제가 넣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글인데요. 누가 얘기한 글도 아니죠. 예, 그래서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체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항상 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여기까지인데요.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 자료 만들고 열심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